자, 컴온. 우주로 가는 독서 스텔라. 안녕하세요, 이슬. 펭숙. 냠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 강준만님의 책입니다. 작가 소개. 작가는 강준만 교수님이고요. 언론학자이자 정치평론가입니다. 이분은 실명 비판을 시도하면서 비판이 있어야 석학이 나온다라는 가치관으로 기득권 구조를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네. 대표 저서로는 인물과 사상,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책 소개. 네. 이 책은 2020년 강준만 작가의 6번째 책이고요. 네. 개인과 집단이 권력을 누리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설명을 하고 정치 권력의 속성과 그 지향점에 대해서 50가지 소주제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권력에 관한 명언과 예시 그리고 한국 정치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좋습니다. 작가 소개와 책 소개 간단히 들었고요. 책 어떻게 봤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책이 제목이 권력은 사람의 뇌를 바꾼다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최근에 나왔죠? 네. 음. 제목만 봤을 때는 권력이라는 것과 뇌 과학 이쪽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한 건가라고 전혀 생각을 아니다. 했었는데 1절 아니다. 과학적인 건 전혀 나오지 과학에 않는다. 기억도 안 들어간다. 네. 사회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지내면서 권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쪼개서 50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는 게 저는 재미있었고 명언이나 각주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책을 진짜 많이 읽는데요. 네. 명언들이나 뭐 어떤 증거 자료들 네. 이런 게 되게 양이 많았던 게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든다.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인용구를 잘 가져와서 해설을 하고 현상을 붙여서 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는 방식. 네. 이제 그렇게 보고 이분이 사설이라든가 기존에도 많이 써왔던 글들을 보면 보통은 이런 식이라는 거. 아. 인용구를 정말 잘 따온다. 여러 책이라든가 뭐 누군가의 사설이라든가 그런 것들. 그래서 인용구를 사용하는 방식을 워낙 자주 쓴다고 하시니까 이런 방식을 아포리즘 에세이라고 부른대요. 오. 그래서 고전에 나오는 말이나 아니면 정말 저명한 사람이 했던 명언들을 먼저 앞세우고 현실 세계에 있는 내용이나 아니면 현 정권 얘기를 갖다 붙이니까 뭔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도 조금 쉽게 받아들이면서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정치에 잘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 읽으시면 네. 선입견이나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부분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내용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사실 뭐 현 정권을 속된 말로 까는 얘기가 많아서 편견을 가지기 쉽다고는 저도 느꼈고요. 반대로 편견을 놓고 봤을 때는 왜요? 항상 편견이 없는 분이니까. 대표 편견 없는 분 왜냐면 아니야. 또 중도주의자. 특히 이게 정치책이니까 편견을 더욱이 더 내려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권력이 정말 잠시만요. 우린 기다려야 되나? 차라리 말을 하라고 하면 안 돼? 권력이 왜 순수하지 않은지, 왜 권력자들은 권력을 끝까지 놓지 못하는지, 더 왜 집착하게 되는지, 네. 이렇게 권력이라는 개념 자체를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설명해 주어서 정치에 관심이 없어도 권력이란 정말 무엇일까? 철학적으로 궁금했던 사람들한테도 한 번쯤 생각해보게 해주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추천을 받아서 읽었고 별로 사고 싶은 책은 아니었다. 저는 나중에 비추천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오. 예. 선전포고. 하지만 한 가지 주제 혹은 한 가지 키워드로 50가지의 소재거리를 캐낼 수 있다는 거, 뻗어나갈 수 있다는 데서 큰 점수 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나라 평론가, 비평가들이 이야기하는 항상 그 고질적인 한계, 까기만 한다.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부분, 그리고 대안 제시가 없다는 것, 뭐 이런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 그러니까 남의 장점을 이야기하는 좋은 습관, 좋은 영향을 주는 책이나 그런 방향성을 가지진 않았다라고 느껴지는 것.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에 좀 이야기를 해보자. 책을 읽고 기분이 나쁘셨어요? 나쁠 건 없지. 대통령 지지율만 봐도 40이 싫으면 40이 좋아. 그러니까 10명 중에 나머지 20%는 뭐 무관심이라고 본다면. 네.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이 다 옳지도 다 그러지도 않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굉장히 편향적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다. 맞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40, 40, 20을 모두 다 얘기해보자. 네, 책이 아무래도 저희가 1년 동안 다뤄왔던 책 중에 가장 정치적인 성향의 글이라는 거. 네, 대놓고 정치적이고. 네, 더군다나 우리 현재 한국 사회의 정치 현실을 이야기한다는 거. 네. 그리고 굉장히 최근 사례가 많아요. 부동산 정책이라던가 굉장히 비판합니다. 맞아요. 조국 사태 이런 것들. 그렇지. 가감 없이 말을 하고. 자, 얘기를 해보자. 네.
그래 권력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내가 생각하는 권력이란 저는 이 책을 읽고 책과 관계 없어도 되고 그냥 권력이란 이 것. 책을 읽으면서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욕망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서고 싶지 않고 나는 서포트하는 게 더 좋고 튀고 싶지 않고 그냥 팔로워가 더 좋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본능은 배제되어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진짜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누구에게나 싫어할 사람이 없는 요소인가? 어때요? 다 두 분은 약간 본능을 추구하는 편이라고 스스로 느끼세요? 권력에 대한? 저는 권력이 본능적이라기보다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는 맛이 더 무섭다고. 권력의 맛을 이제 알게 되면 알고 나면 늪에 빠져서 본능적으로 계속 아는 쫓는 맛이 거지. 무섭다는 말이 있어? 그러니까 아는 맛이 무섭다는 거 다이어터들 사이에선 좀 유명한 말이에요. 그치 맞아. 아니지. 그치. 한 번이 어렵지. 뭐 이런 거 아니야? 한 번이 어렵고 바람이 한 번이 무섭지 두세 번이 어렵지 않다 이건데. 공부도 한 번 해본 놈이 1등을 해본 놈이 하는 거지라는 의미로 말한 건데 정말 꼭 굳이 갖다 붙여도 저렇게 붙이는 건 대체 평소에 어떤 사고와 생각을 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 갑자기 바람이 한 번이 어렵지. 부부의 되게 저는 바람 얘기를 하려던 건 아니고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한 번 빠져들고 이 권력이 줌으로써 내가 가지게 되는 부수적인 게 너무 많으니까 발 담근 사람이 더 헤어나오지 못하고 뻗어나간다고 생각하고. 그럼 그렇지 않은 성향의 사람은 권력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본능처럼 권력은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내가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물론 있다는 거죠. 자, 오케이. 권력은 약간 소명의식을 주는 것 같아. 인간에게. 그러니까 나는 바꿀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라고. 그 리더에 오른 사람들에게. 난 달라. 그렇지. 자, 권력에 대해서. 뭐요? 뭐야? 너 몇 살이야? 뭐 어떡하라고 나보고 뭘 뭐요는 뭐야? 얘기했는데 또 얘기한 해요? 거야? 아, 그래? 네. 자, 이제 50가지에 대해서 마무리 어떻게 할까? 망했어. 그냥 권력에 대해서 50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가시죠. 고! 이미 왔어. 자, 책에는 총 50가지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권력에 대해서 50가지 질문을 저자가 던지고 있는데 네. 당연히 다 못하고요. 맞아요. 저희가 관심 갖는 혹은 같이 이야기해볼 만한 주제 여러 가지를 꼽아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자, 50가지.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이야기해볼 주제. 10장 왜 책임윤리 없는 신념윤리만 판치는가 같이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정치적인 개념 책임윤리? 신념윤리? 신년이 아니야. 신년. 정치적인 그 개념인 책임윤리와 신념윤리가 나오는데요. 막스 베버가 신념윤리 정치인들의 자세라는 것에서 지적한 말로 시작을 하는데요. 좋아. 세계가 어리석고 야비한 것이지 내가 그런 것이 아니다.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어리석음이나 야비함을 뿌리 뽑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단하다. 정치를 하거나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한 영향력 혹은 파급력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없다. 이걸 주장한 말이잖아요. 책임윤리랑 신념윤리를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두 개의 개념을 먼저 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신념윤리는 행위의 동기와 의도를 중시하는 것이고요. 책임윤리는 행위의 결과와 그에 대한 책임을 중시하는 윤리예요. 그래서 신념윤리는 나의 의도가 긍정적인 것이고 선한 것이었다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고 어쨌든 나의 의도는 좋았어를 더 무게를 중심이 주는 거고, 책임윤리는 너가 의도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면 그것은 너의 책임이야. 그게 더 무거워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가 말하는 것처럼 막스 베버는 신념윤리 쪽에 가까운 의견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지. 네. 사실 정치학에서도 이렇게 자주 쓰는 수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과정이냐 결과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신념윤리는 과정, 책임윤리는 결과라고 네. 보시면 되고, 어디에 더 무게추를 둘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이나 이 대중이 선택하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목표가 무엇이고 무엇을 하려고 애썼느냐를 더 중시해서 본다.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하지. 내년에도 선거가 있지만 선거 유세를 할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이다에 대한 제안을 하지, 사실 재선을 한 사람이든 3선, 4선, 5선을 한 국회의원이어도
너 작년에 이거 한다고 해놓고 안 했잖아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거를 따지고 드는 사람은 사실 많이 없잖아요. 없지.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나의 아이디어를 더 강하게 신념을 상대방에게 투입시키는 능력, 투영하는 투영시키는 능력, 지금 현재 정치에서도 음. 그게가 더 있지 않나. 오히려 소위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서 당선될 확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네. 책임 윤리보다 신념 윤리가 더 가깝고 빠르다. 느끼기. 그러니까 뭔가 비전을 제시하고 네. 우리 이런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네. 그렇지, 맞는 말이지. 신념 윤리로 가는 것에 나도 동의하는데, 근데 그 사람이 그 선거에 그 자리까지 나오기까지는 책임 윤리에 대한 결과에 대해 사람들이 평가하는 부분도 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약속을 지켰던 친구야. 그러니까 뭔가 새로 제시했을 때 우리는 그에게 믿음을 주고 한 표를 던질 수 있어라고. 그러니까 신념이 쌓이게 된 계기나 근거가 있을 거라는 그렇지. 말인 거죠? 그게 이제 과거의 정치 이력이나 경험인 거고, 이 사람이 평소에 해왔던 언행들, 그리고 네. 그게 과연 일치하는지, 그런 것들도 당연히 평가에 반영도 된다. 그렇게 그럴 해서 수도 있죠. 만들어진 게 신념 윤리인데 한번 그렇게 아니 이거는 책임 윤리. 그 결과로 통해서 만들어진 아니, 건 책임 윤리고. 네, 그리고 그 결과를 통해서 만들어진 게 쌓여서 이제 그 비전을 사람 제시하는 게 신념 윤리인 거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한번 쌓여서 고착된 신념 윤리가 안 좋은 예로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게 한번 쌓인 신념이 어떤 일을 해도 무너지는 경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뭔가 정말 정치 팬덤처럼 여기 책의 본문에도 몇 번 언급되는데 이제 팬덤처럼 이렇게 신념이 뭉쳐버리면 네. 그 신념이 어느덧 맹신이 되고 맹신이 된다면 어떻게 책임 윤리가 없는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믿고 따라버리고 네. 몰라 그냥 몰빵해 막 이런 느낌이 있지. 그쵸. 있어서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폐해가 있는 것 신념보다 무서운 건 없다. 네, 폐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12장에 왜 정치 팬덤은 순수할 수 없는가가 바로 다음에 있는 소주제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키워드가 권력 감정에 네. 대해서. 근데 사람들은 신념을 공격받을 때 자기 자신을 부정당하는 것처럼 불쾌해한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그게 뭐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상대방의 종교를 비판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더 크게 반발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에서도 신념에 맹신한다면 이제 결과적인 책임 윤리보다 사람들이 더 크게 붕괴하기 때문에 이런 정치 팬덤이 더 무섭다? 네. 순수할 수는 없다. 왜냐면 그 권력에 또 편향하게 되니까. 를 또 엮어서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용 알맹이는 보지 않고 음.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사람 말을 그냥 다 맞아. 그치. 따져보지 않고 다 맞아. 이렇게 하니까 무섭게 되고 그게 정말로 정치에 반영되고 투표에 반영되면 더 무서워지는 거죠. 그렇지. 오. 근데 이게 되게 엄청난데? 무서운 게 그렇게 스스로를 자정할 수 있는 능력은 사실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인간이 그게 안 되니까 실수가 나오는 거지. 음. 실패가 나오고. 스스로 조직 안에 있다 보면 그 조직의 생태계라는 게 있고 그 생태계에서 살아남으려다 보면 내가 이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권력의 무리 집단에서 빼앗겨져 버릴까봐 그거를 쉽사리 놓지 못할 것 이게 같기도 진짜 하고.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성장도 맞고 분배도 맞거든. 근데 진짜 한 끗 차이야. 그걸 어떻게 누가 옳다고 가늠할 것이며 그 시기마다 시대마다 또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해야 되거든. 맞아. 근데 이게 큰 기조에선 성장을 외친 사람이 당선이 됐어. 그러면 어쨌든 성장 위주로 가야 되는데 언젠가는 또 분배를 해야 되는 경우에서 과연 그 사람이 타협할 수 있느냐. 본인의 유권자들, 본인의 팬들에게 설득해 나갈 수 있느냐. 우리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분배를 맞아. 한번 합시다라고. 야 너 성장 보고 내가 뽑은 건데 왜? 분배하면 라고 할 수도 어떡해. 있고 역으로 분배를 보고 뽑은 사람도 저희가 분배만 할 수 없으니까 어. 이번에 성장 기조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 자식아 나 우린 분배가 더 좋은데 뭐 맞아. 성장이야 무슨 소리야. 뭐든지 양면성이 이제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지. 그쵸. 그래서 그렇지. 뭐 그런 부분들. 네. 정말 어렵다 사실. 맞아. 정답이 없는 게임이다. 오케이. 근데 그래서 오히려 더 확고한 팬덤을 갖고 있는 정치인. 그래서 뭐 요즘 정치 그렇죠. 추세를 개인적으로 보면 좀 정치 팬덤을 만들려고 했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계속 있지. 어. 네, 사실. 계속 이거는 뭐 당원으로 끊임없이. 가입하세요부터 어. 네. 근데 이게 누구의 후원자가 되게 돼주세요라든가.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보단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대해서 나라는 사람 존재를 사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지.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이나 내가 제안한 제도를 긍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나를 사람 나를 좋아하게 만들면 내가 뭘 하겠다고 해도 나를 긍정해 줄 이미 테니까. 믿어주는 거지. 응. 밀어주고 응. 주변에 알리게 되고. 야 이 사람 진짜라고 이번에. 맞아. 그게 되게 전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렇지. 정말. 그런 예시가 우리나라에 몇 분 있죠. 누구시죠? 누구 대답은 하지 않. 뭐 감옥에 계신 분도 있고. 저는 일단 다 여기서 감옥에 빠지겠습니다. 계신데. 전 여기선 더더욱 빠지겠습니다. 저는 그 어떠한 이야기도 흔들리지 네. 않고 중심을 잡고 가겠다.
네. 그래서 그럼 되게 다음 주제로 되게 넘어가죠. 뭐.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치 세계가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정치에 아예 관심이 없을 때랑 언제였어 그거? 요즘처럼 관심 있을 때가 없거든요. 요즘에도 관심이 있어? 요즘에는? 완전 많죠. 그래? 네. 많아요. 많아서 요즘처럼 제가 이렇게 정치 뉴스에 관심이 많나 진짜? 싶을 정도로 되게 열심히 혹시 보는데 뭐 집회 같은 거 나가본 적 있어? 집회는 없어요. 그래? 아직 하수인가? 다음 주제 자, 넘어가 볼까요?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6번. 왜 부패는 권력의 숙명인가? 권력의 키워드에 부패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러게요. 되게 왜 부패할까? 안타까운데. 이게 꼭 정치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뭐 조직, 네. 뭐 회사, 큰 그룹 생각해보면 뭐 동아리일 수도 있고 왜 부패할까? 대개는 부패한다는 전제로 정말. 이야기를 하는 거기도 하지만 네. 실제 또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고 제도가 있고 뭔가 집단이 있고 위아래가 있는 곳은 부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근데 그게 있어요. 조건은 될 수 없는데? 그게 뭐 조건은 사실 아니겠죠. 근데 부패라는 것 자체가 부패를 함으로써 이득을 얻는 쪽이 있고 분명히 있고 그 이득을 얻게 해주는 쪽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들의 거래가 속된 말로 부패가 되는 거고. 네, 모종의 거래? 부패는 어떻게 보면 모든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욕심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없어. 없죠. 스님도 요새 플렉스님 되는 마당인데. 신부님들도 있겠지. 그쵸. 지금 스님도 구스도 이불 덮고 있는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렇게 표정 안 인간의 욕심이 모두에게 욕심은 대전제로 있다. 있다. 인정. 그러면 욕심 이퀄 권력이잖아요. 그 집합을 따져보면은.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을 때 이 사람은 저는 100원에 사고 싶어요 했을 때 있을 수가 저는 뭐 1,000원이면 살 테니까 저한테 팔아요 하면 원. 그 사람은 그럼 1,000원에 팔게요. 그 권력이잖아요. 권력이지. 돈이 곧 권력인 세상이니까 자본주의니까. 그렇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욕심이 있고 끝없는 욕심은 인간의 본능이라 하면 권력은 당연히 부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견제할 장치가 있지 않는 한 권력이 많으면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없다. 권력이 많으면 부패하지 전혀 않을 수 논리적으로 없다? 설득이 안 됐는데 우겨. 그렇다. 진짜 와 이렇게도 우길 수 있네. 그럼 권력이 많으면 부패하지 않을 수 없다? 부패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어딘가에. 그거는 본인의 가치관이 무욕이 아닌 명예욕이나 본인 스스로 그것을 밀어내고 자기 스스로의 욕구가 자기 성찰의 욕구에 더 강하게 있는 거죠. 그 어느 나라였죠? 브라질 대통령이셨나? 월급 되게 조금 받고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는 대통령 그래? 계신데. 우리나라에 킥보드 좀 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은데. 브라질 아니다. 자. 브라질 완전 부패의 끝 아니에요? 맞아, 그러니까 맞아. 브라질 아닌 것 같아. 근데 남미 중에 한 국가였는데 그분 보면은 그냥 그 욕구가 더 우위했던 거죠. 그건 좀 예외이지 않냐는 거죠. 무력이 아닌 욕심이 아닌. 근데 부패라는 게 꼭 돈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뭐 자기 친인척을 어디에 뭐 자리에 낙하산으로 앉힌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부패지. 그것도 부패도- 과시욕이잖아요. 과시욕? 과시욕이 아니고 과시욕과는 좀 아까 달라 말한 보이는데. 모종의 거래인 거죠. 그러니까 왜 거래하는 거야? 왜냐하면은 자신의 조카를 거기에 앉혀준 대신 뭔가 받았겠죠. 그러니까 받거나 줬겠죠. 그것도 그럼 무력이잖아요. 무력이야? 무력이라기보다는 뭐 현금성 자산이 아닌데 무력이라고 할 수 네. 있나? 무력은 정말 돈으로 찔러주는 게 그 얘기고 좀 찔러봤나 보네. 그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내 조카 여기에 채용시켜주면은 당신 다음에 한 자리 할 때 도와줄게. 근데 이거 왜 얘기하고 있지? 부패 얘기하고 있는데. 부패가 정말 숙명인가? 넌 정신 좀 차려라. 자, 부패가 숙명인가? 그래서 부패에 대해서 이제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조지 버나드 쇼가 49페이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권력을 갖게 되면 권력을 타락시킨다. 좀 어렵게 말한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사람은 죄가 없다. 그렇지. 권력 그 자체에 이런 부족한 부분 혹은 부패할 수 없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조지 버나드 쇼는 현명한 자들은 권력을 타락시키지 않고 선한 권력을 사용할 줄 안다. 사용할 수도 있다 정도가 되겠지. 라는 말이 좀 더 되는 보수적으로. 근데 그런 케이스가 적잖아. 여기에 전체 동의할 수는 없는 게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돌아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대통령들 중에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을 빼고 제외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는 분은
가히 없었다 또는 없다. 그쵸. 현재형으로.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경험적인 측면을 봤을 때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키지 않는다가 아니라 권력은 인간을 타락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난. 적어도 5천만이나 되는 나라의 자기께 수장으로서. 다 넘어간 거네.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건? 어떤 방지책을 그래서 만들지 않는 이번 이상. 대선, 그러니까 지난 대선 때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항상 뭐 내려놓겠다 또는 권력을 좀 나누겠다.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시키자.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사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안 된다는 거지. 그쵸. 여야를 떠나서. 근데 사람이 나한테도 그럴 것 같은데 조금씩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내가 반장일 때 할 수 있었던 일, 전교회장일 때, 전교회장일 때 할 수 있었던 일, 뭐 대학교 총학생회장 총학생회장일 때 할 수 있었던 일, 그렇지. 만나는 사람들의 레벨도 달라지고 달라져. 나에 대한 대우도 달라지고. 그렇지. 그러면은 그걸 확인하고 싶어지잖아요. 내가 한마디 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이 계속 달라져. 그렇지. 그럼 어디까지 내가 할 수 있지? 음. 욕심이 나고 증명해보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다. 그럴 것 같아. 그게 만약 본인에게 팽수객이 온다면 그건 나도 비쌀 것 네. 같아. 그 근데 정도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권력이 주는 책임감이 너무 부담이 된다고 느끼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권력을 그렇게 지향하지 않는 편이에요. 나도 그래. 근데 그거를 이겨낼 만큼 그 권력이 갖고 싶고 그것에 영향을 본다면 감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 어. 근데 이겨낼 수 있냐는 거지. 지금 한국만 봐도 대통령이 되고 임기가 끝나면 다 이제 안 좋은 결과값을 가져왔지. 다 글로 가시는데 그렇지. 그거 자기 미래잖아. 어떻게 보면 5년 후에 나의 미래일 수 있지 않나?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시작할 때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하잖아. 난 아니야라고. 그거를 근데 견뎌낼 만큼 어떻게 보면 희생 정신도 있을 수도 있겠죠. 희생 정신. 나라를 위한? 그건 잘 모르겠네요. 희생? 저는 빠지겠습니다. 과감하게 빠지겠습니다. 네, 어쨌든 부패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정말 하기 싫어서 저렇게 마무리한다. 자, 저는 오케이. 또 저 28 발음 좀 28이랑 왜 40이랑 두 개 묶어서 네네. 28. 왜 인간은 권력에 그리도 쉽게 굴종하는가 비슷한 내용이기도 하고요. 40번. 왜 임신한 여성마저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할까? 이거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인데. 네. 그러게요. 한번 네. 설명을 네. 해야겠네. 우선 여기서 두 소주제에서 스탠리 밀그램의 실험을 이야기를 해줘요. 169페이지입니다. 네.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인데 학교에 랜덤으로 어떤 사람은 선생님 역할을 맡기고 어떤 사람 학생 역할을 맡겨. 오케이. 그래서 문제를 풀게 하고 그 학생이 문제를 틀릴 때마다 선생님이 전기 충격을 가하게 해요. 근데 실제로 그걸 하는 건 아니고 연기를 또 시키는데 그렇지. 선생님은 그걸 모르고 속고 있는데 이제 소리를 지르는데 그거를 점점 강도를 높인다는 거죠. 선생님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50V가 될 만큼 정말 큰 전류가 흐르게 될 만큼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가학행위를 하더라. 그게 이제 밀그램의 실험이었고요. 두 번째로 짐바르도의 실험인데 이것도 240페이지입니다. 네. 유사한 내용이고 이거는 간수와 죄수의 통제 역할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실험이죠. 네, 실험. 이것도 실험인데 네. 어떤 사람은 죄수 역할, 어떤 사람은 간수 역할을 했을 때 그 간수가 정말 그 역할에 몰입을 해버려서 가혹행위를 하더라. 그래서 이 소주제에서도 왜 임신한 여성마저 상상하기 어려운 학대 행위를 할까라는 거는 미군 그때 이라크 파견 갔을 때 임신을 한 여성 미군이 있었는데 그 미군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을 옷을 다 벗기고 성추행 겸 뭐 폭행도 하고 그런 가혹행위를 한 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야기를 하면서 밀그램과 짐바르도는 상황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다. 그 상황에 있으면 본인도 모르게 그 권력에서 악해지는 행동을 하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거든요. 상황주의라는 이론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치가들도 아마 그 정치를 행하는 행위에 빠져들면서 자신도 모르게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몰입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권력을 휘두르는 역할에 몰입을 해서 이렇게 됐다. 좋은 예시인 것 같고, 그러니까 스탠리 밀그램의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 그리고 짐바르도의 간수와 죄수 통제 실험 두 가지인데. 네. 글쎄 이거는 근데 나는 이런 실험들을 전적으로 신뢰하진 않는다. 조금만 상황을 달리 줘도 네. 두 가지의 실험의 결과값이랑 동일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나는. 네. 우연일지? 그렇다기보다 이게 100%의 증거 자료로서는
믿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지. 왜냐면 이거 임상 실험이잖아요. 어떻게 그리고 보면. 이 실험에 대한 세팅 자체가 선생과 학생, 간수와 죄수라는 이미 갑을 관계를 전제로 한 세팅인데 이 둘의 관계가 아니고 정말 동일한 관계, 뭐 친구와 친구였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결과값이 같이 나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쵸. 이미 이것은 누군가가 말을 들어야 되는 사람과 누군가가 명령을 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사람 두 가지 부류로 나뉘잖아. 네. 선생과 간수, 학생과 죄수. 응. 학생과 죄수를 같이 두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는 아니고 뭐 굳이 분류를 하자면 그렇다고 했을 때 갑을 관계. 요즘은 계약서에도 갑을이라고 안 쓰는 거 알아 혹시? 쓰는데요? 아직 쓰는 곳이 있을 수 있는데 대개는 맞아, 나빠. 엥? 그 단어 나빠. 그러니까 갑 누구누구, 네. 을 누구누구. 보통 회사 계약할 때 갑이 회사고 네. 을이 우리가 고용자. 그걸 이제 동행으로 쓰더라고. 아. 동 회사 이름, 행 고용자. 오. 그래서 동행이라고 쓴대. 오. 그러니까 최근에 바뀌어가고 있는 트렌드라고 트렌드가 하더라고. 맞아, 어떻게 보면 갑을도 뭔가 내가 널 고용했어 그렇지. 라는 우위에 고용해주셨다. 응, 긴장해라 뭐 이런 표현이 될 수 거니까.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있다고 한다. 근데 저는 이 챕터에서 재밌었던 부분이 음. 169페이지 권력에 복종하는 이거를 원래 독일에서 실험을 하고 싶었대요. 밀그램은. 근데 독일에서 하지 못했고 미국에서 했는데도 충분히 자기가 원한 거, 생각했던 거, 예상했던 거 이상의 결과가 나왔는데 똑같이 해봤는데 나중에 미국에서 누구 얼마나 복종에 잘 길들여질 수 있는가? 권위에 복종되는가 사람이. 네. 그래서 미국에서는 전기 충격을 최고 단계까지 높인 참여자의 비율이 65%였는데 독일은 85%였고 호주는 40%였대요. 근데 이게 다르네. 신빙성이 있진 않지만 어쨌든 어떤 심리학자는 호주는 원래 죄수들이 살던 나라라서 그 불복종 이것도 유전자가 무슨 소리야. 모인 곳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갑자기 결과가 DNA 얘기가 나오는 거야? 흥미롭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거 위험하다. 이건 되게 좀 위험한 발언이긴 왜냐면 한데 죄수. 그러니까 뭐 범죄자라고 했나 지금? 죄수라고 했나? 지금 뭐라고 했지? 죄수. 죄수의 DNA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자손도 죄수라고 전제하는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그 유전자가 DNA가 있다. 그러니까 와 라고 그것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평가하기 쉽지 완전 않지. 인종차별주의자 아니에요? 이거는 근데 발언한 진짜 좀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게도 분석한 결과가 있다. 그러니까 불복종을 하고 안 하고가 유전적으로 좀 영향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자 했던 데이터인 오호. 것 같아요. 재밌네. 자 그렇게 하고 처음 과학적인 얘기가 나왔네요. 뭐 신뢰도는 떨어지지만 가져온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좀 활성화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특히나 권위나 위계 질서가 있는 나라, 유교 문화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복종을 하는 편의 국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많이 바뀌어가고 있지. 많이 바뀌어가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지만 아직은 한국도 따지자면 그런 쪽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카페에서 셋이 얘기하냐 지금. 아니, 자 생각한대. 팽수이가 그렇게 생각한대. 자 그렇고 권력에 대한 굴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봤다. 네. 뭐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했다는 거. 자, 하나 정도 마지막 해보고 빠르게 마무리하자. 네. 자 마지막으로 3번 다룹니다. 왜 대중은 오늘날에도 영웅을 갈구하는가? 일단 저희가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좀 양해 부탁드리고 네. 3번 갑니다. 한국의 영웅화는 특히 확산되어 있나라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영웅을 원해. 원하지 않아요? 임용. 근데 이게 꼭 원하죠. 자 우리 미스터 트롯 네. 1등 예. 누적 유튜브 조회수가 5억이 넘었다고. 기사에서 어젠가 봤습니다. 대단하다. 나 한 번도 안 봤어. 근데 어머님 아버님들은 반복해서 보세요. 그러니까. 인상은 좋으시긴 한데 엥? 유아 유튜브처럼 계속 보고 계시. 난 이렇게 인기 많은지 몰랐는데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나도 안 봤어 한 번도. 근데 나도 어쨌든 영웅을 원한다. 원한다. 그게 그래서 임영웅이다? 영국 역사가 토머스 칼라일이 역사는 위인의 정기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위인이 곧 영웅이고 달리 말하면 인물 중심 사회? 뭔가 인물을 원한다. 어떤 새로운 인물, 리더를 원한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맞는 말이고 내 여기 좀 덧대면 내 생각은 조금 더 시스템의 부재를 인정하는 꼴이다. 자인하는 꼴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회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면 영웅은 맞아. 사실 필요 없어. 맞아요. 그래서 사회가 안정화돼서 잘 돌아갈 수 있거든. 선순환. 네.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뭔가 불세출의 영웅이 나타나서 난세를 구하고 이 불안을 평정시키고 우리가 더 나은 방향으로 뭔가 이끌어줄 것 같은 맞아요. 과거에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불리는 뭐 이순신 장군. 누구도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사실. 뭐 그래요. 세종대왕 이런 분들 그런 우리 거.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처럼 뭔가 우리를 정말 하나로 모아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의 영웅을 바란다는 거. 그만큼 독립운동가분들. 그런 분들도 당연히. 그래서 그게 왜 얘기했냐면 방금 시스템이 있으면 영웅이 그렇게 필요성이 없다고 했잖아요. 없을 것 같다. 없을 것 수 있다. 같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있으면 그렇지. 우리가 거기에 따라 따르면은 잘 흘러가게 그러니까 마련인데. 우리가 뭐 항상 위기 대응 때도 그런 네. 얘기 하잖아. 시스템의 부재로, 매뉴얼의 부재로라는 말. 그러니까. 근데 이게 약간 저도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도 생각이 드는데 오호. 그 당시에는 그 사람 평범한 정치인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기록될 때 영웅화 되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 실제 이순신도 뭐 살아생전에는 크게 대접 못 받았지. 그렇죠. 그리고 뭐 나폴레옹이나 나중에 기록과 해석으로도 영웅화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이 돼요. 또 책에서도 약간 민주주의에서 오히려 영웅을 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허.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가 와도 아까 이슬이 말한 것처럼 이것을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웅을 찾고 있는 건 이 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역설적인 해석이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라고 내가 다시- 지금 하려던 질문이었어. 다시 반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난데? 뭐야 자기랑 똑같은 생각한 거 너 되게 너가 이 정도까지 생각해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오. 좋아 좋아. 왜 저래? 왜 저러니? 아니 그 야, 왜 저래는 뭐야? 아니 아니, 좋은 말 하는데 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말할 수 그렇잖아요. 있지. 네,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저 뒤집어. 그런 거죠. 자,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라고 네, 나는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영웅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또 생각을 한다. 이건 시스템의 부재 문제와는 또 달리 네. 민주주의가 어떠한 의견을 표를 모으는 이야기잖아. 리더십이 그만큼 있다라는 필요하지. 말이 왜냐면 이게 모든 투표가 6대 6으로 나올 수는 없거든. 또 그래서도 안 되고 네. 어딘가는 의견이 더 치중돼야 되고 그것을 또 그 방향으로 정책을 입안하거나 실행하거나 결과값을 내야 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냥 민주주의는 무조건 뭐 평등한 거야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 아니지. 이 부분에서는 그렇게 보고 뭐 사회주의도 우리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나눠 갖자라고 하는 거더라도 그 나눠 갖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 위에서 관리하거나 관장하는 사람 거기선 당연히 뛰어난 리더가 필요하지. 대중은 그것을 원하고. 근데 그 관장하고 결정하는 것마저도 어느 한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 일임되어 있지 않고 그것이 분배되어 있다면 그 한 명의 결과 의지에 따라서 무게가 좌지우지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웅화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권력이 제대로 분배가 되어 있고 분산이 되어 있다면 한 개인의 그 권력은 그만큼의 무게를 갖고 있지 않을 테고 그 말인즉슨 그 사람은 영웅화될 만큼 매력적이거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없다. 그래. 그게 꼭 뭐 정책 우리가 지금 계속 정치인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뭐 매력적인 사람이 영웅이 될 수 있지 어느 분야에서든. 네. 나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고 싶고. 근데 권력이 분산되어 있어도 모르겠네. 그거 모르겠어요. 오늘 독백이 굉장히 많네.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아 보일 것 같은데 나는. 그 사람 한 명만 권력이 중심에 몰려 있으니까 그 사람이 뭔가 많아 보이는 거고 있어 영웅처럼 보이는 거고 보일 영웅처럼 뿐이지. 보일 뿐이지 만약에 그 사람의 권력을 분산해서 들고 나를 게 없어 보이면 다시 매력도가 떨어지고 그 사람은 영웅이 아니다. 그럴 것 같아. 가까운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반장을 선출하잖아. 투표를 통해서. 뭐 나는 햄버거를 살게요라든가 나는 여러분과 선생님의 소통의 창구가 되겠습니다라든가 누구를 뽑았어. 근데 얘가 일을 잘하는 것 같아 1학년 때. 네. 그래서 2학년에 올랐는데 정교회장을 뽑네. 근데 이 친구가 나간다네. 그럼 이제 주변에 내가 홍보를 하겠지. 야 근데 쟤 1학년 때 괜찮았어. 일 잘하더라. 햄버거도 잘 사고 선생님과 소통 창구도 잘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입소문이 나서 그 사람이 더 큰 자리에 가는 거지. 난 이게 꼭 권력이 작은 데서 위로 난 뻗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 얘가 처음부터 정교회장을 해야 반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반장이라는 단계를 거쳐야 과정을 통과해야만 학생회장 또는 이제 대학교로 나가서 뭐 총학생회장 같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권력은 난 더 커지는 것, 인정받는 것이라고 보고 그 매력이 화수분처럼 뿜어져 나간다. 아 거기에 실제 예가 있잖아요. 뭐 누구? 그 이재명. 또 성남의 딸이 저희 또 구 성남시장님을 응원합니까? 성남시장님, 도지사님, 그 다음은 무엇일까? 근데 권력의 약간 기회를 정치적 줬기 발언? 때문이잖아. 아 그게 아니고 현재까지
아니 지금 그의 말한 게 포트폴리오. 밑에서부터 내려와 올라간 밑에서 일단 올라간 그 단계를 포트폴리오를 올라간 생각하니까 딱 이재명 그 정치인이 생각이 나가지고 구성남 시장님 구성남 우리가 시장님 첫 실명 거론 오늘 해도 되지 않나? 해도 되지. 되죠. 네, 되지. 왜냐면 네 뭐 좋다 싫다도 아니고 그런 그러니까. 경우가 있다는 거니까. 정치가 생활 속에 뭔가 영향을 미치는 게 느껴지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엄청 관심을 갖기 시작한 저는 것 같아요. 최근에 경제에 관심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뭐예요? 아, 부동산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그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던 시절에 저희 동네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자 이거 나가면서 냠냠이는 고별 방송으로 또 한 번 자 이별을 오늘 방해하네. 매 방송이 고별이야. 오늘 항상 왜 이렇게 이별을 많이 해? 자, 이별 스텔라. 이별 스텔라. 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좋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 그게 이거 PD 아니고 수첩 이런 데서 이거 따라 들어온다 이거. 도움을 받았다가 아니고 그냥 뭐 동네가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잘한다라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갑자기 이런 게 왜 생기고 이거 뭐지 하면은 그분의 뭐 정책이고 그리고 뭐 예산을 잘 운용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시민으로서 세금 걷어갔는데 뭔가 잘 쓰는 것 같으니까. 혈세를 낭비한다는 소리를 안 듣고 아껴 썼다는 소리 들으니까 혈세란 자체가 낭비야. 그러니까 세금. 세금을 어디는 뭐 파산 나고 있는 그런 시도 있는데 여기는 예산을 아껴서 다른 시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그냥 시민으로서. 오.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죠. 이면은 많이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그만 따져. 표면적으로 생활 속에 좋아진 면을 느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은 걸 저를 통해 느꼈어요. 저는. 오. 물론 부동산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혹시 직접 본 적 있어 지나가더라도? 네. 그래? 저희 엄마 시장 시절에 상 받았어요. 이재명 시장한테. 무슨 상? 나중에 뭐 얘기드릴게요. 모범 방송 납세자상 끝나고.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 몰라. 그래서 사진 찍어줬어 엄마. 아 진짜? 오. 어머니 정치하셔? 아니요. 저희 집은 그런 집안 아니에요. 전혀. 그럼 뭐 누구 무슨 집안이야? 그냥 소심이. 조심해. 자 이번 편의 제목은 냠냠과 이재명. 뭐야? 정말 제목부터 너무 화끈하다. 냠냠과 이재명. 진짜 어이없다.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뭐 이런 거. 경기도 화이팅. 좋습니다. 좋겠네. 자 정말 별 내용이 없다 오늘. 그러니까. 자 50개나 돼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네. 시간도 다 됐고. 1시간 거의 날렸어. 한 게 너무 없다. 자 아무튼 근데 이거 뭐 두부로 하면 되잖아. 나가도 되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문제는 차라리 이럴 거면 2시간 녹음을 안 해야지. 난 이걸 들으면서 와 얼굴 보는 거지 그냥. 뭔 소리. 그만 보고 싶어. 우리 좀 그만 봐 이제 좀. 자 오케이 자 마무리합니다. 저희가 네. 조금 빠르게 봤고요. 오늘은 분량이 많지 않습니다. 오픈 카톡방 공지가 나가서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앞에 방송을 찾아보시라는 거. 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독서 스텔라. 스텔라. 자 책에 대해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 빠르게. 네. 세계대 한 문장으로. 새 코너야 이제. 네. 책에 대해 소감하지 말고 한 문장으로. 뭐 서평처럼 하면 돼요? 그냥 한 서평처럼. 문장 뭐 큰 따옴표 이렇게 문장이 돼도 되고. 권력의 부정적인 속성을 다음표 만들고 있네. 집은 왜 만들? 다음표 만드는 거. 저는 이런 거. 이거 배터리가 없을 텐데. 나 이런 걸 담아야 되는데. 없어. 나 왜 이렇게 말을 이런 거 안 하고 못하지? 이재명을 봐서 그래. 권력의 부정적인 속성을 촘촘하게 다진 책. 다져버렸네 아주. 진짜 다졌네. 잠깐만, 나 좀 생각 좀 하고 말하고 싶다. 자, 이 책을 한 문장으로. 네. 권력의 장점은 쏙 빼놓고 부정적인 부분만 가득 담은 듯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저 다시 말할게요. 그래 다시 해야 돼. 권력 여기를 받고 여기 또 그 또 언니야. 죄송해요. 여기 저기. 팽숙님이 지금 방금 한 말을 받고 팽숙 언니. 권력의 부정적인 것만을 나열한 책이라 그랬지. 뭘 받았어? 너 지금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뭐 통화해? 자, 그래서 권력의 속성을 두려움이라고 표현했는데 오히려 이 책을 읽으면 권력이 더 두려워질 것 같아요. 그런 책입니다. 좋다. 한 문장으로 하면 올해 읽은 유일한 정치 관련 책.
끝이에요? 아,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아서. 우리가 민주주의는 만능인가를 작년에 했었나? 그거는 안 민주주의는 나갔어. 만능인가? 그러니까 내렸지 우리가. 내려서 그 그래. 무슨 책인지 기억도 안 난다. 예진이랑 그 추천한 언니가 책. 진짜 힘들어했던 책. 언니 투썸에서 같이 본 책. 무건 수행한 책 있어요. 그 두영님인가? 그분하고 음. 예진이랑 영두. 영두. 아, 두영. 오빠가 유일하게 또 이름. 내 이름 이런 거 잘 안 놓치는데. 자, 추천, 비추천. 비추천? 비추천? 비추천. 이거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치에 아니, 대한 저희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예. 설명하지 예. 않을게요. 책은 훌륭해요. 예, 책 네. 좋은 책이고. 되게 하지만 정말 지식이 많이 예. 들어있어요. 너무 변명하는 것 같아서. 저희 개개인의 취향과는 좀 거리가 있다고 느꼈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별에서 만나요. 안녕. 끝.